정부가 국민에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최대 세율이 45%까지인데 여기에 추가로 30%까지 더해져서 진짜 많게는 75%에 지방세 7.5%까지 하면 82.5%까지 세금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균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그리고 유튜브 채널인 박세론이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박명균입니다. 저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는 상승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현금을 가지고만 있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정부에서는 화폐를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도 반드시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예금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예금 상품에 투자하려면 그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 3%라든지 5%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명목금리고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를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1억 원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제가 두 가지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A라는 상품은 그 명목금리가 3%예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1%인 상태에서 실질 금리는 그럼 2%로 계산되죠. 그리고 B라는 상품은 그 명목금리가 6%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4%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A 상품과 B 상품의 실질 금리는 2%로 동일한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은 명목금리인 3%에다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46만 2천 원. B 상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명목금리가 2배이기 때문에 그 2배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실제 금리는 똑같이 2%이지만 세후 수익까지 따져보면은 A가 더 높은 수익이라고 좋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투자를 할 때도 물가 상승률과 세금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그 실제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세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율이 또 적용이 되려면은 과세표준이라는 어떤 금액이 책정이 돼야 세금이 계산이 되는 구조인데, 이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더 많은 세율이 이게 적용되는 우리나라 세금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그 과세표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세금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짜장면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15년 전인 2008년에 짜장면 가격이 한 3,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동네 보면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배가 올랐죠. 이 중국집 사장님 기준에서는 매출이 2배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나 재료비 이것도 똑같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이다 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2배인 6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자기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을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이 되고 거기에서 높은 세율. 근데 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15년 전 3천만 원과 지금의 6천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장님의 삶의 질이 그렇게 2배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15년 전에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6천만 원 있어야 동일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가 세금을 그럼 따져볼게요. 2008년에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2008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한 4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에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다면은 한 900만 원이 넘게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2.3배 정도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진 않았는데 돈의 가치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과세표준은 올라가고 더 높은 세율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로 또 예를 들어보면은 한 20년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가 30억이 됐어요. 이 30억을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를 10억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산이 3억에서 30억 10배 뛴 사이에 증여세는 4천만 원에서 10억 2천만 원 25배가 뛰는 거죠. 부동산은 반드시 그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라갔을 텐데 그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더 높은 과세 표준, 더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저희 세금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여전히 그대로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15년 동안 그 어느 정도 그 상위 구간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전혀 세금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세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2년 이상 갖고 계셔야 되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 살아야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 요건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아서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비과세 요건은 어떤지, 그리고 집을 한 채 이사를 가려고 한 채를 더 샀을 때 일시적으로 뭐 두 채가 됐을 때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2년 이상 갖고 있거나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혜택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1주택자라면은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 그 세금을 절세하는 만큼 그게 또 이제 본인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은 반드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한 상황이 집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집을 한 채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갖고 있었고 집을 한 채를 더 샀어요. 그럼 이제 2주택자인데 주택이 두 개인 상황에서 이 앞에 먼저 산 주택을 산 날로부터 뭐 3년 안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뭐 2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라면은 말 그대로 뭐 세금이 양도세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요건을 못 지켰다면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금을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당연히 세금을 알아야죠. 영원히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 주실 수도 있고요. 돌아가셔서 그 집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무주택자니까 집을 구입을 하실 때 주택의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부모님한테 받아서 증여를 받을지 아니면 빌릴지, 또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 그리고 1주택자가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거기에 대한 비과세 요건, 그래서 무주택자라도 세금을 어느 정도 아셔야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 일명 보유세라고 갖고 있으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그게 이제 재산세, 그리고 금액이 좀 크면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그 매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익이 있다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것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팔았을 때 전부 다 세금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양도세가 가장 크죠. 샀을 때 하는 취득세는 산 가격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내는 거지만 양도세는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그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리고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가 아주 많이 됐었어요. 양도세가 뭐 많게는 거의 뭐 70%, 80%까지 이익에 내는 상황에서 일단 이번에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그 중과되던 거를 완전히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매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도 좀 완화가 돼서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양도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10억이라도 9억에 사서 10억에 판 사람이랑 2억에 사서 10억에 산 사람이랑 이익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다 다른 구조고 30년 보유한 사람이랑 2년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랑 거의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이익에서 일정 부분 또 빼줍니다. 요게 이제 최대 30%까지. 지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가 없어졌는데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최대 세율이 45%까지인데 여기에 추가로 30%까지 더해져서 진짜 많게는 75%에 지방세 7.5%까지 하면은 82.5%까지 세금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게 있는데요. 일단 3주택자로 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3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황에서 중과가 되는 경우, 중과가 완화가 되는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단 첫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서울에 소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8억에 사서 지금 20억 원에 판다고 따져보겠습니다. 이익이 12억 원이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세 중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안 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세율을 계산해서 약 9억 1,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된다면은 최소 3억 9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6천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기 구리에 소재한 아파트인데 4억에 사서 8억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가 된다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 세금에서 중과가 완화가 되면은 적게는 1억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까지 세금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남에 소재한 주택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그 이익이 적은 주택이죠. 5억 원에 사서 6억 3천만 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익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대로 중과로 계산이 되는 양도세는 7,400만 원에서 중과가 완화가 되면은 적게는 4,200만 원에서 많게는 5,700만 원. 그래서 바뀌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주택이 많은 경우에 뭐를 먼저 팔아야 되는지 더 이익이 많고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더 절세 효과는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완화 정책도 지금 1년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기 때문에 만약에 그 1년이 지나면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혜택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이걸 아셔야지 그 1년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파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세금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도 이게 타이밍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또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매도 타이밍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 비용인 거잖아요. 이거를 차감하고 진짜 내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니까 부동산은 특히 세금을 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은 전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집을 팔고도. 그러면은 신고를 안 하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니까 1억 내야 될 거를 1억 2천만 원 넘게 가산세가 20%가 붙거든요. 그런 것까지 모르면 오히려 안 내도 될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죠. 가산세는 그 일종의 벌금 같은 경우죠.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 또는 10% 이렇게 더해서 내라 이런 겁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뭐 인터넷으로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서 본인이 공부하려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다만 그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저는 그 경험이나 그 사례 그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례를 보고 본인한테 그대로 적용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세금이라는 게 또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매체에서 뭐 절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 안 맞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한테 뭐 저가 양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부담부 증여라고 보면 또 집을 이렇게 증여받으면서 거기에 빚이 있으면 그 빚까지 같이 증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작 자기는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아니면은 집을 살 그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무턱대고 싸게 계약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팔기 전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저쪽 광진구 쪽에 아파트가 그때 한 2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오래 보유한 거라서 양도차익이 거의 10몇 억 정도 됐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중개사분들이나 이렇게 뭐 어차피 한 채밖에 없으니까 비과세가 될 거다, 세금 얼마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기는 주택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계셨던 거죠.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나 주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자가 돼서 비과세가 안 될 뿐더러 그때가 이제 중과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택 중과까지 해서 그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더니 6억 정도 거의 차이가 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